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편 및 금융 상식에서 우편 파트죠. 우편 파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우편에 대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우편이죠. 이게 국제 우편이다. 이게. 그럼 이제 이 국제 우편인데, 국제 우편은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게 보세요. 이거는 그 국제 우편은 첫째 우리가 이제 특징이죠.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국내 우편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언어도 같고 그다음 모든 제도가 이렇게 동일하죠. 동일한 제도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 우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냐면은 이 나라입니다. 이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죠. 그래서 이 나라 사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뭐냐면 각 나라마다 일단 언어도 많이 다르죠. 두 번째 문자도 많이 다릅니다. 또 세 번째 뭐냐? 제도도 다릅니다. 화폐 단위도 다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가 상이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이한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우편물을 교환하는데 옛날에는 뭐 인편이라든가 이렇게 간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죠. 그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류가 많아져. 교류가 많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이 우편 물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럼 외국과 이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교류입니다. 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언어가 다르고 화폐 단위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나라 사이에서 뭔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뭔가 통일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이제 뭐 하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제도라든가 화폐 단위가 다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일된 어떤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국제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UPU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국우편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만국우편연합. 그럼 여기서 이 만국우편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냐면 보세요. 뭐 교재에 나와 있듯이 바로 독일 북부연방의 우정자 하인리 베리 스테판이 이걸 최초로 제의했어요. 제의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최초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1874년도에 바로 스위스 베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베른에서 이것이 최초로 회의를 열었고 베른 조약입니다. 이 베른 조약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UPU가 탄생하게 되죠. 이게 그 UPU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UPU 사무국이 어디 있냐면 현재 스위스 어디에 있다? 베른에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에. 그래서 이제 스위스 베른 조약에 따라서 이제 1874년도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1875년도에 바로 제2차 파리총회입니다. 그 파리총회에서 바로 이게 뭐냐, UPU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UPU다 하는 거예요. 그럼 UPU는요, 결국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간에 뭐 제도라든가 뭐 이렇게 법규라든가 또는 뭐 화폐 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서로가 조율을 하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UPU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UPU의 임무가 나오죠. 그 임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자유롭게 우편물을 뭐 할 수 있도록 교환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공정하면서도 어떤 표준화된 어떤 양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양식이라든가 기술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국제 협력을 더 정진하면서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의 변화, 고객의 요구 이와 같은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이게 중요한 임무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UPU인데, 그러면 여기서 UPU의 조직입니다. 이게 조직. 조직에는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게 시험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UPU는 제일 먼저 총회가 나오죠. 총회. 요 총회는 뭐냐? 이거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이 최고 무슨 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이란 말은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의결.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의 정권대사들로 구성된, 그래서 정권대표로 구성된 바로 회의가 뭐다? 바로 이 총회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의결기관에서 이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4년마다. 그러니까는 상설기구는 아니죠. 상설기구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4년마다 이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총회다 하는 거. 이거는 최고 무슨 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이 UP에서 나오는 것이 상설기관이 있습니다. 상설기관. 이 상설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개가 나오죠. 세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관리이사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우편운영이사회죠. 그래서 운영이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UPU는 조직이 바로 상설기관에서 관리이사회하고 우편운영이사회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으로 있고, 현재 이 사무국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스위스 어디에? 베른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분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조직에서 상설기관과 총회 이렇게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이 UPU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 공식적인 언어는 뭐다? 바로 프랑스어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혹시라도 조약상에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공용어로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사무용입니다. 사무용. 사무용으로는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영어라든가 또는 뭐 불어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뭐 이렇게 에스파니아라든가 이런 여러 개의 언어를 이제 우리가 세계 많은 나라가 이렇게 뭐 회원국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언어를 뭐 하고 있다? 사무용으로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용으로 영어라든가 뭐 이렇게 기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조약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분쟁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모든 언어의 기준은 뭐다? 프랑스어가 기준이 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UPU에서 공식 언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화폐 단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화폐 단위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 해가지고 그 대금 결제의 기준이 되는 화폐가 주로 이제 현재 미국의 달러화가 거의 기준이죠. 그래서 뭐 미국의 달러화를 주로 이제 기축통화 기준을 해서 가지고 다른 나라 화폐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UPU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 화폐입니다. 이 기준 화폐는 바로 SDR입니다. SDR. SDR이라서 여러분 이제 IMF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IMF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IMF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제도로 나쁜 국제기구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90년대 말에 바로 우리가 IMF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환 위기 왔을 때 IMF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그때에 IMF가 우리나라에게 많은 조건을,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제시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IMF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나쁜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융통해주면서 국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IMF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대비된 것이 이제 장기 자금으로서 IBRD 개조 세계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바로 IMF의 공식 화폐인 SDR이 뭐가 된다? 바로 화폐의 기준. 그래서 이 UPU에서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언어는 뭐고 프랑스어고 기준 화폐를 뭐라 하는 겁니까? 바로 SDR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계. 이 관계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먼저 1897년도에 제5차 워싱턴 총회에서 바로 참가 신청서를 우리가 가입 신청서를 냈고, 그 다음에 190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계에서 최초로 이게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UPU 총회도 개최했고 우리나라가 이게 관리이사회라든가 우편 운영이사회 주요 회원국, 주요 이사국으로서 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관리이사회, 그래서 요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UPU하고 또 우리나라가 우편제도가 그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UPU에 뭐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나라가 바로 UPU 발전에도 많은 뭘 하고 있다 하는 겁니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그 역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읽으면서 뭐 이래요? 잘,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우리나라가 최초로 언제 가입했느냐, 또 우리가 현재 언제 우리가 뭐 이렇게 관리이사회국으로 언제 뭐 선출돼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자료가 사실은 지난번까지 자료는요,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화폐까지만 설명했는데, 요번 새로운 자료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게 UPU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활동 상황까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명이 뭐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추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 문제에 학습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출제도 무관합니다. 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은 뭐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겁니다. 내가 이론적인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이제 A 뭐가 돼 있어요? BPU가 나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설명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인데, 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은요, 이제 1961년도에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그다음 대만입니다. 대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태국 네 나라가 제일 먼저 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최초로 창설돼. 그래서 이게 창설될 때에 현재 우리나라는 이 창설 멤버입니다. 이게 창설 멤버고, 그다음에 APP가 처음에는 마닐라에서 우리가 개최했고 이거 회의를. 그다음에 사실 60년대 이전까지는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이 가장 잘 살았어요. 예. 지금은 필리핀이 뭡니까? 아시아에서 아주 삼류국가로 전락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릴 때마다도 우리 이 아시아에서는요, 상당히 미국에 영향받아 영어권이 발달돼 있었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필리핀이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은 상당한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삼류국가로 전락해가지고, 현재 APPU 여러분들이 그 사무국이 원래 마닐라에 있어서, 마닐라에 있다가, 마닐라가 이제 그 필리핀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뭐, 여기 내부, 내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바로 이 사무국이 어디가, 태국의 방콕에 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02년 태국의 방콕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창설 멤버라 하는 거, APPU는 이게.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연합국으로 회원국들을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4개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는 32개의 나라까지 이제 확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APPU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UPU하고 다른 게 언어하고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UPU에서는 언어가 프랑스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APP에서는 여기 공식 언어가 뭐냐면요, 영어야, 영어. 공식 언어가. 그 다음에 기준화폐입니다. 기준화폐가 UPU에서는 SDR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APP에서는 뭐냐면 미국의 US 달러입니다. US 달러. 예? 요거 구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UPU에서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 그 다음에 APP의 공식 언어는 뭐다? 영어. 그 다음에 기준화폐가 UPU에서는 IMF의 공식 화폐인 SDR 특별인출권이라고 하는데 페이퍼 골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SDR인 별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APP에서는 미국의 뭐다? 미국의 달러, US 달러가 뭐가 된다? 기준 화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별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APP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총회가 있죠. 총회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총회가 이건 똑같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연다? 4년마다 개최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PU 총회나 APP 총회는 그 회원국들의 정권 대표로 구성되는 바로 회의로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설기구입니다. 상설기구. 이게 시험 문제에서요. 여기에 있는 상설기구하고, 그 다음에 APP의 상설기구를 섞어 놓고, 뭐, UP의 상설기구 아닌 것은, 또는 APP의 상설기구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상설기구로서 여기는 뭐냐. 바로 집행이사입니다. 집행이사회. 그래서 여러분, 관리이사회가 이게 이제 뭐냐. 집행이사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우정대학이 있습니다. 우정대학.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로 우정대학이 하나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사무국이 딱 하나, 사무국.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인 APPU에서는 상설기구로서 집행이, 요 관리사회 가면은 뭐고? 바로 UPU. 그 다음에 집행이사회 가면 어디? 바로 이것이 APPU. 그 다음에 사무국은 뭐 같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제 사무국이잖아요. 우정대학은, 이거는 이제 회원국들의 그 우정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게 우정대학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창설 멤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여기에 많이 관여했고 또 우리나라가 여기에는 많은 교수들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로 우정 직원들도 여기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UPU라든가 APPU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당히 많은 발전에 우리나라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에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정 분야의 국제 협력 확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바로 이런 순교이기 때문에 UPU라든가 APP의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열심히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우정 발전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큰 기여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이런 설명할 부분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요. 이 국제우편에서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이 국제우편이죠. 이 우편의 종류가 나옵니다. 요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요, 국내 우편의 종류는 간단하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바로 통상우편과 소포우편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우편하고 소포우편물을 나누어가지고 통상우편물 가면 뭐라 했어요? 서신과 같은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물, 요걸 가지고 뭐라 해서 바로 통상우편물. 그러면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장한 것을 전부 다 뭐라 한다? 소포우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국제우편은요,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책을 한 장 넣은 것이요. 88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표만 여러분들이 알면 거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책에서는 앞뒤로 설명을 또 중복해서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국제우편물의 종류에는 보세요. 첫째,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그 다음에 K파켓, 그 다음에 특급, 그 다음에 해상, 특송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국제우편은 종류가 국내우편처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이게 두 개로 나눈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니고 여기는 통상우편물도 있고 소포우편물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국제나 국내나 똑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코리아의 K자를 따가지고 K파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EMS, 국제 특급 우편이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바로 해상 여러분 특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먼저 이 종이에서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일단 통상우편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통상우편물이야. 이 통상우편물에는요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첫째 뭐냐면 내용물에 따라서 내용물을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급 속도입니다. 취급 속도. 그럼 취급 속도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취급 속도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고 뭘 가지고? 내용물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내용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상우편물은 뭐를 가지고? 내용물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물에 따라서 바로 AO, 그 다음에 LC 이렇게 해가지고 총 여러분들이 7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7개로. 그럼 제일 먼저 보세요. 바로 이게 섯장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LC로서 섯장이 있으면 섯장은 요거 이제 2kg 이하입니다. 2kg 이하 섯장.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우편엽서죠. 우편엽서는 2g에서 5g까지입니다. 그래서 우편엽서는 2g에서 5g 사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항공서간이죠. 항공서간은 요건 이제 5g 이내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요 내용물 중에서 LC로서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바로 섯장하고 그 다음에 우편엽서하고 항공서간입니다. 요 항공서간이 바로 LC로 3개. 그 다음에 바로 AOK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4개가 나오죠. 인쇄물이 있습니다. 인쇄물. 그래서 인쇄물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형 뭐가 있어요? 포장물이 있죠? 그래서 소형 포장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엠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편자루 배달 우편물이라고 하는 우편자루에 담아가지고 배달하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7개가 전부 다 뭐다? 통상우편물이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통상우편물은 크게 내용물과 속도로, 그럼 속도로 하는 날은 우선 취급과 비우선 취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우선 취급하는 우편물하고 그다음에 비우선 취급하는 우편물은 구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취급 속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용물 가지고 LC로 섯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AO로 인쇄물, 소형 포장물, 점자 우편물, 그 다음에 바로 우편자로 배달, 우편 인쇄물 이렇게 해가지고 M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 통소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포입니다. 소포. 이 소포는 만국우편연합의 소포 규정에 따라서 이제 UPO 소포 우편 규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특징입니다. 국내 소포는요. 등기 소포하고 그다음에 비일반 소포 이게 두 개 나왔어요. 그 일반 소포는 등기 취급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등기 취급하는 등기 소포 되어 있죠. 그런데 국제 소포는 이거는 무조건 다 일반적으로 등기 취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징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에서 소포는 무조건 등기 취급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 취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제 소포는요. 이거를 구별합니다. 선편이냐, 여러분이 항공편이냐, 이게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국내우편에서는 등기를 하느냐, 일반 등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소포냐, 등기 소포냐, 이렇게 구별하는 건다. 국내우편에서는. 그러나 국제우편에서는 무조건 뭐냐, 소포는 뭐를 전제로 한다? 등기를 기본 전제로 한다. 등기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를 하되, 배로 보내느냐, 항공으로 보내냐면 다. 그래서 바로 배로 보내면 선편 소포라고 얘기하고, 항공을 보면 항공 소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통소편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 항공서간입니다. 항공서간은 이거 무조건 항공으로 발송해야 돼. 요거는 이제 항공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역시 배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로 보낼 수도 있어? 항공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소포편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K파켓이죠. 이게, 요거는 이제 K파켓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빙 제도를 통해가지고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K파켓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K파켓은 요거는 2kg 이하죠. 그래서 무게는 이제 2kg 이하입니다.
물론 이제 소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무게가 최고 무게는 30kg, 우편에서는 최고 무게가 30kg이기 때문에 30kg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EMS가 나와 있죠. EMS. 요 EMS는 여기는 다시 뭐냐면은 바로 서류용과 뭐로 되어 있어요? 비서류용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서류를 발송하는 것이 바로 서류용이고, 그 다음에 서류가 아닌 것을 발송할 때 써먹는 것이 이제 비서류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운송장을 쓸 때 서류용이냐 비서류용에 따라서 이제 세관 검사를 거쳐야 되느냐,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운송장이 다릅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EMS 국제 특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바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인천항, 중국의 위항입니다. 위항 사이에서 이게 화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요것을 가지고 말하면은 해상특송이라고 합니다. 해상특송. 이제 해상특송은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어디하고만, 중국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중국하고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EMS를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우편물을 우리가 만약에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로 발송한다 생각해보세요. 요 EMS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런데 돈이 비쌉니다. 이게. 그 다음에 K-파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게 항공으로 발송했을 때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 물류회사들이 중국에다가 보세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세 창고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면은 물론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보세 창고 유지비가 결국은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배로 싣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인천항에서 위항으로 배로 싣고 가서 중국에 가서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중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야. 그래서 항공을 통하지 않고 배로 대량으로 가서 그쪽에 가서 중국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막을 수 있어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해상 특송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우편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국내우편과 좀 다르다 하는 거. 예? 그래서 국내우편은 그냥 동서우편하고 그다음에 소포우편하고 이렇게 딱 구별이 있는 데서 이 국제우편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동서우편물, 그다음에 소포우편물, K-파켓, EMS, 해상특송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서우편물은 나라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구별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취급 속도에 따라 구별하는 나라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바로 내용물에 따라서 구별하기 때문에 취급 속도 우선 취급, 비우선 취급이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서우편에는 바로 서장과 우편, 엽서라든가 항공서간, 인쇄물, 소형 포장물, 전자 우편물, 그 다음에 우편자료 배달, 엠백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동서우편물이 되고, 나머지 이제 등기고, 그 다음에 K-파켓, EMS, 해상특송이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별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하면은 이미 국제우편에서, 이제 대충 윤곽이 나와야 돼. 요와 같은 것이 이게 국제우편 종류에 이렇게 구별하구나.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책에서는 뭐 쓸데없이 이렇게 자꾸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뭐 한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89쪽에 보시면 국제 동서우편물의 종류별 세부 내용이는, 그럼 이제 동서우편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서장이 나오죠. 서장. 요 서장은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서장은 이 우편에서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장 레터라고 표시하죠. 영어로는 레터라 표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 국내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서장은 우편에서 해석하면요, 이게 상당히 여러 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장은 뭐요? 일단 보세요. 가장 기본은 레터이기 때문에 보세요.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내는 이런
통신문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장.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보세요. 일반 서장이라는 것은 통신문 성질을 갖는 서류를 말하나 국제우편에서는 그 외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레터, 뭐 편지라고 얘기하자 서신액 하잖아요. 이 서신액 하는 개념만 가지고 서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특이한 거지. 바로 보세요. 이 서장 외의 종류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 봐요. 내용물로서 서장, 우편엽서, 항공성, 인쇄물, 뭐 소형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구별할 때 이 조건에 맞으면 엽서의 조건을 맞추면 우편엽서가 되는 것이고 항공성안의 조건을 갖추면 항공성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규격이라든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럼 법규 위반했다는 뜻이잖아요. 위반한 이 엽서라든가 이런 항공서간을 그러면 항공서간으로 붙일 수 없어. 엽서로 붙일 수 없어. 그럼 뭐로 붙이라 하는 거야? 서장으로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 전달을 위해서 쓴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장이라 하는데 국제우편에서는 꼭 그것만 서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여러분들이 우편엽서라든가 항공서간의 조건을 갖추면은 우편으로 엽서로 발송할 수가 있고 항공성으로 발송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뭐로 보낸다? 우편엽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규를 위반하면은 이거는 뭐로 보내면 된다? 바로 이게 서장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서장 또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도 뭐한다? 포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쇄물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 그걸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만약에 EMS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EMS라도 발송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송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발송할 수 없는 것은 뭐로 발송할 수 있다? 우편 금지 품목. 원래 우편으로 발송이 금지되는 뭐 폭발성이라든가 이런 물질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물건은 뭐로 보낸다? 서장으로 보내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국내우편에서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유가증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럼 유가증권 등기를 하면 되죠. 내가 현금을 발송하려고 하면 내가 통화등기를 하면 되죠.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 국제사회는 그거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혹시나 유가증권이라든가 외국화폐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송하려고 하면 뭐 서장에다가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국제우편물로 종류로서 발송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추었으면 그 요건대로 마음 되고 이거를 취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요건에서도 안 맞아. 그래서 보낼 수 없어. 그런 경우에는 대충 어디에 맞추면 돼? 서장에 끼워 맞추면 돼. 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학적 이런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물질을 또 뭐라고 서장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렇게 유가증권에 이런 것도 서장에 보험 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험 서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면은 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국제우편에서 서장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장은 무조건 뭐 되면 이 규격의 서장 형식으로 맞추어진 것도 서장이지만 다른 법규를 위반한 것도 뭐가 된다? 서장으로 취급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장에 관한 요건을 보세요. 서장은 규격 우편물과 우편물 포장에 관한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그럼 서장 규정을 따르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우편엽서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질이 같은 우편물도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된다 하는 거. 만약에 엽서 형식으로 가능하면은 뭐 하면 되고, 이건 엽서로 발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엽서 형식을 못 갖추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거는 우편엽서로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뭐로 해야 됩니까? 서장으로 발송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편엽서는 원래 이런 포장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항공서간도 하지 않는 건 포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발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규를 위반한 우편엽서라든가 항공서간을 뭐 형식으로 발송할 때는 서장 형식으로 발송하려고 하면 뭐하라? 바로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봉함을 해서 발송을 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량이나 포장 상태를 보아서 할인 요금을 미리 낸 우편물과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우편물의 주소면에다가 섯장, 레터라 말을 해주라 하는 건가 표시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섯장이다 하는 거. 섯장은 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편엽서 있죠. 이 우편엽서는요, 뭐 국내에서도 우편엽서가 배웠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정사 본부가 발행한 것을 가지고 관제엽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만들면 뭐가 된다? 바로 이게 사제엽서가 되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관제엽서에 준해서 뭐 하면 된다? 사제엽서.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우편엽서다. 이게 우편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관제엽서든 그 다음에 사제엽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제엽서와 사제엽서 있는데 이 관제엽서는 오정사 본부가 정부가 이제 발행한 거잖아요. 그 정부가 발행한 그 관제엽서는 여기에서 요금입니다. 그 요금을 그 표시하는 정표를 말 수가 있다? 인쇄할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요금 표시 정표를 엽서를 만들 때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인쇄할 수 있죠. 그러나 사제엽서입니다. 사제엽서는 뭐에 준해서? 관제엽서에 준해서 이거를 만들 때 요금을 표시하는 정표를 뭐 하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절대 인쇄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인쇄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편엽서를 만들 때는 당연히 뭡니까? 관제엽서는 평판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제엽서는 뭐 그림을 그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림엽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눌러찍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우편엽서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엽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직사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우편엽서라 하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뭐 영어나 프랑스어로 반드시 이게 표시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사제엽서든 관제엽서든 간에 무조건 뭐냐면은 이게 우편엽서를 표시하는 그 단어로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든 프랑스어든 이게 반드시 표시된다 하는 거 이게. 그다음 엽서는 당연히 봉함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 엽서의 규격을 위반하면 이건 엽서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바로 섯장으로 발송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거기에 마번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번에 보세요. 엽서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뭐로 취급하고 섯장. 그럼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우편엽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엽서를 발송할 수 없다 했죠.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로 바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함을 해서 뭐로 발송하라? 섯장으로 발송하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뒷면에 요금 납부 표시를 한 엽서는 섯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미납으로 간주하라. 만약에 우편 엽서의 조건을 다 갖추었어. 이게 엽서의 조건을 다 갖추어 규격이 맞아. 그런데 뒷면에다가 예를 들어 요금 표시를 한 거야. 뒷면에다가. 그럼 지금 엽서에 대한 우표를 뒷면에 붙인 겁니다. 앞면에 붙이지 않고 뒷면에 붙여놓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섯장으로 발송하지 말고 엽서로 발송하되, 엽서로 취급하되, 바로 이거는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미납 엽서로 취급하라 하는 거야. 미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수취할 때에 수취인에게 미납 요금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우편 엽서의 규격이나 조건에 그 조건에 갖추어져 맞았으면 마음대고 이걸 우편 엽서로 보내면 되는데 안 맞아. 규격이 안 맞으면은 이거는 엽서가 아니 뭐고 섯장으로 발송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엽서의 규격을 맞췄는데 요금을 표시하는 정표를 앞면에다 해야 되는 뒷면에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섯장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우편 엽서로 접수는 받되 미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미납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취인에게 배달하면서 미납 요금을 징수하는 뜻입니다. 이게 요거의 하나 중요한 특징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관이 나오죠. 이 항공사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LC 항공사관은 종이 한 장이잖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여기서 펼치면 뭐가 되고 이게 이제 세면이 되고 그 안에다 접어 뭡니까? 우리가 접착식 우리가 엽서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것을 가지고 말한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항공사관인데, 아까 항공사관은 무게가 몇 g이라고 했어요? 5g 이내라고 했어요. 5g 이내. 그럼 이건 필점이 되는데, 이 항공사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밖에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에 붉은색이라든가 청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원래
이게 그 가장자리에 붉은색이나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이거는 무조건 뭐로 취급하라 하는 겁니까? 항공으로 취급하라 하는 거야. 그러면 항공서가는 원칙적으로 뭐라 해야 돼? 항공으로 취급하는 뜻입니다. 항공으로. 이게 그래서 바로 항공으로 취급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거는 국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하는 거. 이 항공서가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서장이나 우편접산 이런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금이 같다 다르다. 요금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요금하고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가는 요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항공서가는 뭐와? 바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단일 요금으로 가는 게 바로 항공서간에 가는 거. 단일 요금. 요게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단일 요금으로 우리가 나오고 봉투하고 안에 내용물을 동시에 한 장에다 다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항공서간에